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이번 시간 변압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압 변동률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과. 그러면 한번 전압 변동률,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압의 변동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변화했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하를 달았을 때 그리고 부하를 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무부하일 때 이때를 어떻게 한다? 비교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단 변압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1차 측이고 2차 측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차 측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은 무조건 2차 측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하를 달았을 때 그리고 무부하일 때의 변동을 알아보는 것이 전압 변동률이고, 변압기는 당연히 2차 측에 부하가 달려있기 때문에 2차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겠죠. 2차 측에 부하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은 2차 측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 변동률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어떻게 된다? 무부하 전압. 자, 2차 측이니까 V, 2, 0. 이게 뭐 2차 측에서의 무부하 전합이 되겠고요. 자, 거기에다가 V, 2, N. 2차 측에서의 전격 전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V, 2N. 이렇게 2차 측에서의 전격 전압이 될 겁니다. 변동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를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유기전력을 E2가 100V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V.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R2, X2,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 강화가 몇 볼트다? 10V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와 같이 부하가 달려있다면 부하에 걸리는 V2N은 뭐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90V가 되겠죠. 왜 그래요? 100V에서 전압 강화 10V를 뺐으니까 90V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V2N이 되겠죠. 어쨌든 부하가 달려있는 게 정격인 상태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무부하 상태라면 어떻게 돼요? 자, 부하가 없다는 거죠. 자, 부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락이 아니라 개방이 되는 거죠, 개방.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부하는 뭐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없어요. 그 말은 전류가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 전압 강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V는 IR이잖아요. I가 0이니까. 여기에 전압 강화는 실제로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100V의 유기전력이 생겼어요. 그럼 무부하일 때는 여기 걸리는 V 값은 뭐가 돼요? 여기 걸리는 V 값은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100V가 다 걸리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V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이때 100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부하일 때의 단자 전압이기 때문에 2차 측이니까 2하고 0 이런 표시를 한다는 거죠. 0은 항상 무부하일 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20은 뭐였어요? 100이었죠. 그러면은 1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 V2에는 뭐였어요? 90이었죠. 얘를 뭐로 나온다? 90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100 마이너스 90이 뜻하는 게 뭐예요? 100 마이너스 90이 뜻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의 전압 강화를 뜻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무부하일 때는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유기기전력 값과 동일한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값은 결국 전압 강화가 된 값이니까 결론은 뭐다? 100에서 90을 뺀 게 10이 되는 거죠. 이 10이 전압 강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얘가 뭐예요? 전압 강하죠. 전압 강하로 바뀌고요. 밑에 90은 뭐예요? 결국 그냥 VEN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VEN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전압 강화는 무엇인가? 라고 식을 한번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압 강화 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V는 IR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공식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서 전압 강화는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도대체 이 식은 뭐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식은 기기를 학습하신 후에 전력공학에 가시면 요 식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여러분들 전기기사 실기 가셔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 식은 어디서 배운다? 전력공학 때 배우는 식이니까 지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전압 강화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넣어줘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100%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도 100이 빠졌네요. 뭐 어쨌거나 여기 100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압 강화는 I 이렇게 분배를 해줄게요. IR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얘를 뭐로 나눠줬다? VEN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뭐 해줘요? 곱하기 100을 해줄게요. 곱하기 100을 해줄게요. 식을 좀 이쁘게 적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VEN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다시, 죄송해요. 곱하기 100까지 적어줄게요. 곱하기 100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X가 되겠죠. IX에 VEN을 나누고요. 그리고 곱하기 100에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대입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리를 이쁘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건데 정리를 잘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VEN분의 IR에 곱하기 100이 있습니다. 그래서 VEN분의 IR 곱하기 100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자, 퍼센트 R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퍼센트 R.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한글로 하면요. 한글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퍼센트 저항 강합니다. 뭐라고요? 퍼센트 저항 강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이해를 하시면은 저항에서 얼마나 전압이 강화되었니? 다시 저항에서 얼마나 전압이 떨어졌니? 전압이 얼마나 강화되었니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것은 어떤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격 전압분에 얼마만큼 떨어졌니? 얼마만큼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강화되었니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VEN 분의 여기 지나가는 전류가 I라고 하면 IR2에다가 곱하기 100이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친구도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친구 VEN분의 IX 곱하기 100은 퍼센트 X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퍼센트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 이름이 리액턴스죠. 리액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강하기 때문에 리액턴스 강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자, 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쁘게 그냥 소문자 P로 나타낼 겁니다. 소문자 P로 나타낼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너무 기니까 소문자 Q,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가 있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를 두 개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임피던스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친구 두 명을 합친 값이 있습니다. 자, 얘를 합쳐 볼게요. 얘 두 개를 합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얘 두 개를 합치면은 V분의 임피던스 강하니까 I, Z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 친구를 뭐라 한다? 퍼센트 Z라고 하고 퍼센트 젠트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P와 Q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R과 X는 어떠해요? 위상 차이가 납니다. 90도만큼 위상 차이가 나게 돼요.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자, 여기가 뭐가 돼요? R이 되죠. 여기가 뭐가 돼요? X가 되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 Z는 어떻게 구해요? R 제곱 X 제곱의 루트로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이 친구 역시도 PQ로 나타내게 되면 P 제곱에 더하기 Q 제곱에 루트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했어요? P라고 했죠? 맞죠? 얘가 뭐라 했어요? Q라고 했죠? 그럼 얘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P 코사인 세타 그리고 더하기 Q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전압 변동률이 정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호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부호요? 이 플러스라는 부호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만약 플러스라면 일반적인 지상부하를 뜻합니다. 마이너스라면 진상부하를 뜻합니다. 자, 지상부하러 가는 것은 몇 번을 설명드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각할 때 지자기 때문에 늦을 지자입니다.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 부하예요. 뭐가? 전류가 뭐보다? 전압보다 몇 도만큼? 90도 늦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압 강하니까 다 V잖아요. V는 I에다가 대표적인 지상부하가 L성분이죠. 뭘 곱하면 돼요? J 오메가 L을 곱하면 됩니다. 지상부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지금 플러스죠. 부호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플러스란 거잖아요. 플러스란 거죠. 맞죠? 그럼 진상부하는 V는 IZ인데 Z, 진상의 대표적인 친구는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친구를 정리하면은 I 곱하기 위아래 J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J 되죠. 그리고 J 만나면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다? 부호가 지상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진상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지상부 하니까 아마 플러스로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에 대한 식을 지금 4번 임피던스 강하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볼까요? 역률 1일 때 전압 변동률, 역률 1일 때 전압 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치우고, 여기 좀 치우고. 역률 1일 때의 전압 변동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역률 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률이 1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얘기는 사인 세타는 0이라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예요? 1이니까. 코사인이 1이면 사인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게 뭐예요? 전압 변동률 식입니다.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자, P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 뭐예요? 1이죠. 사인 세타는 0이죠. 따라서 뭐예요? 그냥 P 자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P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였어요? 퍼센트 저항 강화였잖아요. 그러니까 V분의, 뭐 2차 측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I 아래 곱하기 10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요 식보다 지금 나오는 식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역률이 이럴 때 전압 변동률은 P가 되는 거고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되는 거고 V는 IR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면요. 자, 위아래 I를 곱해볼까요? 위아래 I를 곱해볼게요. 이러면 식이 똑같죠? 그러면 I 제곱 아래 VI가 됩니다. 자, 그 말은 VI는 뭐예요? 그냥 전격 용량 P가 되는 거죠. I 제곱 R은 동선 PC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뭘 해준 거다? 100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적으면은 전격 용량분의 동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역률이 1이다 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을 구해봐라. 그리고 전격 용량은 100이고 동선은 50이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요 식이 실제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 식이.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요 식을 기억하시고 1 넣어가지고 위아래 I 곱하면 바로 유도가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기서 제가 P값과 Q값을 정의했죠. P값과 Q값을 정의했죠. 근데 보시면은 P랑 Q는 보면은 100을 곱한 값입니다. 100을 곱한 값. 100을 곱한 값. 그 말은 뭐다? 커봐야 1이라는 거죠. 물론 100보다 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0에서 뭐 1 요 사이로 나온다는 거예요. 0점 몇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렇겠죠. 왜? 100을 곱했으니까. 퍼센트니까.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뭐 단락전류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단락전류 좀 지우고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전류 여기까지 좀 지워볼게요. 단락전류. 사실 요 식은 뭐 필기에서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실기 가면 더 중요한 식입니다.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론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단락비를 배웠습니다. 다 배웠던 거예요, 단락비. 단락비 K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전격 전류분에 얼마나 단락됐니? 단락 전류 이렇게 나타낸다 했어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랑 뭐 한다 했어요? 같은 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식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IN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IN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자, IS는 100 나누기 퍼센트 Z에 뭐란 거예요? IN을 한 거죠. 그래서 단락전류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양변에 뭐 3상이면 루트 3V를 곱하면 되고, 뭐 단상이면 V를 곱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3상을 곱한다고 하면 루트 3V, 여기에도 뭘 해줘요? 여기에도 루트 3V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단락 용량이 나와요. 단락 용량 PS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 퍼센트 Z의 전격 용량 PN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식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요 식은 실기에서 더 중요합니다. 요 식은 뭐다? 실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최대 전압 변동률 그리고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압 변동률 식이 뭐였어요? 자, 전압 변동률 식이 P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전압 변동률 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 전압 변동률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대값을 구할 때 항상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미분. 왜 미분을 해줄까요? 자,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볼게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볼게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값은 어디예요?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의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지점일 때 값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뭐 x라고 넣어 볼까요? 그럼 이 함수가 fx라고 해볼게요. fx라는 함수예요. 여기에다가 요 지점을 최대값이 되는 지점 a라고 할게요. a를 넣게 되면은 요 점이 뭐가 된다? fa 값이 되는 거죠. 결국 요게 뭐예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우리는 a라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a라는 지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이 함수를 fx를 미분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게 되면 잘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울기입니다. 미분이 뭐예요? 기울기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울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값들을 다 미분된 값입니다. 자, 그런데 요 점에서 당연히 최대값에서 미분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0이죠, 그냥.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0을 만들어주는 값이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뭐가 돼요? 이 a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를 원함수에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할 겁니다. 어디에 관해서? 도대체 몇 세타가 지금 변수잖아요. 몇 도에서 얘가 최대값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d세타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니까 빨리 해볼게요.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사인 세타가 됩니다. Q에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미분한 값입니다. 기울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세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고 그 세타를 어디다 넣어주면 된다? 여기다 넣어주면 끝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구해볼게요. 자, 넘겨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죠. Q 코사인 세타는 P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Q를 P로 나눈 값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코사인 분의 사인은 뭐야? 탄젠트잖아요. 자, 탄젠트 세타가 P분의 Q다. 요때 세타 값이 이 전압 변동률을 최대로 만드는 세타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P가 되겠죠. 여기가 Q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세타가 됩니다. 맞죠? 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P제곱에 Q제곱에 루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세타 값입니다. 세타 값을 여러 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타 값을 자, 이렇게도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에 관해서 나타내 볼까요? 그럼 아크 탄젠트 P분의 Q죠. 또 아크 코사인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분의 코사인은 뭐가 돼요? P가 되는 거니까 P 그리고 아크 사인 루트 P제곱 Q제곱분의 Q가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타 값을 어디다 넣어주면 된다? 요 세타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코사인 세타의 세타 값을 넣어줘 볼게요. 뭘 넣어주면 편하겠어?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왜? 코사인과 아크 코사인 만나면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예요?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분의 p가 되고 앞에 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된다? 루트 p제곱 q제곱분의 앞에 p가 있으니까 p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q에는 아크 사인을 넣으면 되니까 사인과 아크 사인 만나 없어지고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분의 q가 남고 거기에 q가 곱해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적어 봅시다. p제곱 q제곱분의 q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루트 p제곱 q제곱분의 p제곱의 q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루트에다가 전체 제곱한 것도 맞죠. 따라서 하나하나 없어지면은 결론은 뭐다? p제곱 q제곱에 루트 한 게 뭐다? 아, 최대 전압 변동률이다. 얘가 뭐다? 맥스 값이죠. 최대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의 역률 값은 뭐예요? 지금 요 삼각형이 뭐예요? 최대 변동률일 때의 상황이죠. 역률은 뭐예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C. 이렇게 코사인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루트 P제곱 Q제곱분의 P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공식이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쉽게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필기 때도 중요하지만 실기 때 또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기 때 계속 뭐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 최종 합격을 하려면 필기만 합격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죠. 실기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기의 공부와 실기의 내용과 완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필기를 조금 대충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실기까지 취득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필기 공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실기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필기에 공부를 안 하면 실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해줘야 되냐면은 단락 시험을 해줘야 됩니다. 단락 시험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부하 시험이다 라고도 합니다. 부하 시험.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 제가 앞선 시간에 등가회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적었네요. Z1, 2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 환산을 한 등가회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부하를 달아놨습니다. 부하를 달아놨어요. 자, 그러면은 부하에 1차 측, 부하가 잘 달려있으니까 전격 전류가 흐를 겁니다. I1N이라고 할까요? 전격 전류가 잘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흐르는, 여기는 뭐예요? 철선, 그리고 자화전류, 이런 친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매우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짝 무시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할게요. 자,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하를 달았으니까 전격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Z1, Z1, 2 다 합쳐서 뭐라고 해볼까요? R, 그냥 더하기, JX,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I1N, 그러니까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부하를 달았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를 것이며, 이 전류가 지나가면서 저항과 리액턴스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저항에서 손실되는 게 뭐예요? 동손이죠. 그러니까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서 손실되는 게 그 동손이 되는 거고, 공식으로 하면 뭐예요? I1N의 제곱 R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부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부하를 달았을 때 저항에서 손실되는 동손의 비율을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손실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러한 시험은 사실 의미가 없는 시험이죠. 왜?
이 부하에서 동손이 얼마나 발생이 돼? 라고 물었을 때 직접 부하에다가 가해가지고 직접 실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손실이 발생을 할 건데, 야, 이 상품을 쓰게 되면은 약 손실이 한 80%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해야지, 여기 부하를 판매를 할 때, 야, 이 부하의 손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단락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하를 달지 않고 부하를 달지 않고 부하를 달아준 것과 같은 상황만 만들다면, 우리가 부하를 달았을 때 이 부하의 동손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하를 달지 않고도. 그렇기 때문에 단락 시험을 부하 시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마치 부하를 단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부하를 달지 않고 단락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은 그냥 전격 전류만 흐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락을 시키고 전격 전류만 흐르게 해주면은 결국 여기에서의 동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단락을 시키고 어떻게 전격 전류를 흐르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간단하죠. 여기에 전압을 인가해 주면 되잖아요. 전압을 인가해 줍니다. 자, 그런데 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부하가 없기 때문에 전압을 조금만 올려도 전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격 전류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점점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의 전압만큼 올려줍니다. 0에서 조금씩 올려. 아주 눈치를 보다가 딱 어떤 V가 되었을 때 I1N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단락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전기기사 실기 한 문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V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I1N이 Z1과 Z1, 2를 지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가 뭐가 되겠어요? 다시 I1N이 지나가게 되면서 Z1과 Z1, 2를 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뭐가 되겠어요? V는 IZ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I1N을 곱한 겁니다. 1N을 곱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임피던스 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은 얘랑도 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렇겠죠. 이 V는 뭐예요? 전격 전류를 흘러주기 위해 인가한 전압이 되는 건데, 이 값 자체가 뭐예요?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죠. 왜? 여기에서 지금 KVL을 생각하셔도 좋고, V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다 전압 강화가 되고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인가해준 전압 자체가 임피던스 전압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VS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VS는 뭐다? R 플러스 JX의 I1N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거를 그냥 전체 Z로 본 겁니다. Z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임피던스 와트입니다. 임피던스 와트. 와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결국 유효 성분이에요. 유효 성분. 그러니까 R에서만 소비되는 와트니까 전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임피던스 와트는 뭐가 되겠어요? 자, R에서만 소비되는 거니까 I1N의 제곱에 R에서만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임피던스 와트가 되는 거예요. 와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동손이에요, 동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부하 시험, 우리가 지금 책에서는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부하 시험, 단락 시험을 하게 되는 목적은 이 동선을 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 변압기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지만 결국 손실이 뭐예요? 동손과 철손
두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있지만 미비해요. 그러니까 동손과 철손이 뭐예요? 제일 큰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락 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 동손을 알아보기 위해 한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철손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철손은 뭐로 알겠어요? 개방 시험으로 알게 됩니다. 개방 시험 어떻게 돼요? 개방은 뭐예요? 여기 오픈되죠. 오픈되잖아요. 오픈. 그러니까 여기 끊기잖아요. 개방은. 그러면은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런 친구를 있었잖아요. 이런 친구를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전류가 이제 여기로만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딱 끊겼으니까. 여기 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빠르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개방 시험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전압을 인가했다 볼게요. 여기 전압이 인가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철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 시험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철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효율을 어떻게 구해요? 효율을 우리가 변압기는 출력에다가 손실에다가 출 이렇게 구하잖아요. 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실 우리가 뭐 했죠? 손실은 뭐예요? 철손과 동손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 의미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에 대한 개념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효율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손실 및 효율입니다. 어쨌건 효율을 배울 건데 효율을 배우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손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손실, 효율, 전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얘 또 뭐 어디 나오겠어요? 실기에 또 나옵니다. 실기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든 뭐든 손실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실. 자, 손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손실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눌게요. 자, 무부하손. 무부하손. 자, 그리고 부하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랬을 때 무부하손은 무부하라는 거니까 결론은 부하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부하가 뭐 많이 달리든 경부하든 중부하든 항상 일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손이다 라고 불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부하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하에 따라 변하니까 이름이 부하손이겠죠. 따라서 변한다. 가변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부하손부터 보자고 하니 무부하손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철손. 철손. 좀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자, 철손 이렇게 나눠지고요. 뭐 나머지는 뭐다? 뭐 기계손, 뭐 유전체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유전체는 좀 이따가 와요. 뭐 기계손 이렇게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하손도 역시 두 개로 나뉘는데요. 뭐다? 동손 나눠지고요. 그리고 표유부하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철손과 동손을 노란색으로 적은 이유가 있겠죠. 얘네 둘이가 결국 핵심 손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계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직이에요. 회전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손이라고 하는 건 뭐 마찰손, 풍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할 때 생겨요? 회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계손이 없습니다. 정직이니까 뭐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기계손이 없겠죠. 포유배화선도 사실 뭐 이게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뭐다? 여러분들이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 손실에는 무부하손, 고정손, 그리고 부하손, 가변손이 있고 무부하손에는 철손, 부하손에는 동손이 있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철손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학 때 배우셨던 히스테리 시스손이 있고요. 그리고 와류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잠깐 쓰게 되면은 이 히스테리시스톤의 식은 자 pH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K의 그리고 F의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와류수는 P의 E라는 첨자를 사용하고요. K의 치, B, F의 뭐다?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동소는 I 당연히 제곱 R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하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는 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식에 뭐가 되어 있어요? I라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손실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철손의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그리고 동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히스테리시스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질문이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전기, 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주파수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파수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말은 뭐다? 주파수가 변하면 히스테리시스손은 어떻게 돼? 주파수가 변하면 와류손은 어떻게 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 전기자기학이다. 전기자기학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사로 치면 1에서부터 20번 문제까지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주파수의 수에 관한 따라 뭐 pH와 히스테리시스와 그리고 와류손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다. 그냥 얘는 뭐예요? F에 비례하죠. 얘는 뭐예요?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전기자기학에서는. 그런데 기기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틀리다는 거죠. 자, 기기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기기에서는 자, 요런 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런 걸 배웠어요. 자,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친구는 4.44 F 파이 N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기기에서는 항상 요 이 값이 일정하다. 이 한상에서 나오는 유기기전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전기기기에서는요. 그래서 자, 일단은 4.44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속이 되는 거예요. 자속은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 뭘 곱한 거? 면적을 곱한 거. 그러니까 BSN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BS니까. 이게 뭐 어디에서 나와요? 전기자기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4.44 일정합니다. 그리고 면적도 일정합니다. 감긴 권수도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이 요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B에 관해서 나타내 볼까요? B는 F분의 E다 라는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F분의 E다 라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이 친구를 어디다 넣는다? 각각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히스테리시스손 자, pH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K에 F에 FE에 어떻게 돼요? 전체 제곱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남는 게 뭐예요? K F E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제가 뭐라 했어요? 얘가 일정하다고요. E가 일정하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식에서 E가 일정해요. E가 일정해요. E가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일정하면은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하죠. E가 일정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손은 뭐가 된다?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어디에서? 전기기기에서는. 조건은 뭐예요? 전기기기에서는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E가 일정해야만 얘가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맞죠? 내 전기자기학에서는 뭐다? 그냥 주파수에 비례한다니까요. 자, 그럼 똑같이 와류손 보겠습니다. 와류손.
자, 와류손 P는 뭐라 했어요? K, F, T, B의 전체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B 대신에 F분의 1을 넣어주면은 K에 F, T, B가 뭐예요? F분의 2가 되는 거죠. 요거에 뭐가 돼요?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돼요? FF 사라지죠. 따라서 그냥 K, T제곱, 2제곱이 되는 거죠. T제곱, 2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 얘도 뭐예요? 2가 일정할 때 2가 일정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여기 주파수 있어요? 없어요? F 날라갔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주파수와 무관하다. 주파수와 무관하다. 여기까지 나오나요? 네. 주파수와 무관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전기기기에서는 이러하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식 가지고 전기자기학에서는 그대로 비례한다. 얘는 뭐하다? 제곱에 비례한다. 기기에서는 뭐하다? 얘가 일정하다는 조건 때문에 히스테리시스소는 뭐가 된다?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되고 와류소는 뭐가 된다? 주파수와 무관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문제에서 철소는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 철소는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철손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더한 건데, 히스테리시스손은 기기에서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와류손은 기기에서 주파수에 무관한데,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철손에서 80%를 차지하는 게 히스테리시스손이고, 20%를 차지하는 게 와류손이라고도 합니다. 뭐 전공 도서에 따라서 3대 1의 비율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 히스테리시스손이 엄청나게 더 많다는 거죠. 결론은 뭐다? 얘는 무관한데,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하니까 결국은 철손이라고 하는 친구는 철손은 결국 그냥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역시 기기에서요. 그래서 철손 만약에 물어보는 거죠. 철손은 주파수 어떤 관계냐? 반비례 관계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은 무부하선 쭉쭉 나와 있죠.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유전체소는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유전체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유전체소는 여기에 들어갈까요? 유전체손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체소는 그냥 우리가 절연을 한다 했잖아요. 변압기에서 뭐예요? 1차 권성과 철심 사이에 절연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라고 해서 얘는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오메가 C V 제곱 탄젠트 델타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3회차 전기 산업기사 실기 문제에 얘를 구하라는 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에도 가시면은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식은 유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실기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얘 또한 어디서 배웠다. 지금 또 이거 처음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자기학 마지막 장 이게 나옵니다. 자기학 하시고 오셨으면.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다. 손실은 그래서 뭐다. 일단 히스테리시손, 와류손이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동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동손은 할 거 없어요. 어디? 전류에서 발생하는 I 제곱 R, 저항에서 발생하는 동소는 이렇게 식이 된다. I 제곱 R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효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예요? 얘도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효율이죠.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어떻게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입력분의 출력.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에다가 뭐 해준다?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측 효율입니다. 실제 효율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귀약 효율을 씁니다. 귀약 효율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지금은 변압기니까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뭐라 되어 있어요? 출력의 손실 분해 출력의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변압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라 했어요? 변, 발, 출 이렇게 기억을 하라 했죠. 변압기와 발전기는 출력이 2번 들어간다. 출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변압기의 효율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내용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타라고 해서 효율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죠. 자, 이타는 뭐래요? 천천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뭐라 했어요? 자, 출력 더하기 손실이 되겠죠. 손실 분의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변압기에서 출력은 만약 단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출력은 뭐예요? 와트죠. VI 에 와트니까 영렬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겠죠.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뭐예요?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결국 분자로 또 올라가죠. 그럼 뭐가 된다?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얘가 어떤 같은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줘요? 손실이 들어갑니다. 손실은 뭐가 있다 했어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동손과 철손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철손 플러스 동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100%는 뭐 당연히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유식하게 영어로 했죠. 자, 철손을 뭐라고 해요? PI I는 뭐예요? 아이언 아이언맨 할 때 아이언입니다. 철. 그리고 C는 쿠퍼겠죠. 동선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에어컨.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뭐 컴퓨터 할까요? 컴퓨터. 그리고 뭐 히터가 있다 합시다. 히터. 총 몇 개예요? 총 3개가 있죠. 3개의 가전 제품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3개를 다 쓴다. 이 3개를 다 쓴다고 가정할게요. 에어컨과 히터를 어떻게 같이 써요? 그냥 같이 쓴다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다 쓴다고 할게요. 다 쓴다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 쓸 때에 3개를 다 쓸 때의 출력을 요거를 다 쓸 때의 출력을 뭐라고 한다?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출력을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철소는 그냥 PI다 라고 내볼게요. 그리고 동선을 PC다 라고 놔둬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지 에어컨과 히터를 같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안 써.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에어컨, 컴퓨터, 히터 중에서 히터를 안 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3개 중에 몇 개를 썼어요? 3개를 쓴 상황이죠. 여기는 3개 중에 2개만 쓴 상황 맞아요? 3개 중에 2개만 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보다는 몇 분의 몇이 되겠어요? 3분의 2만큼 썼으니까 3분의 2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철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철소도 3분의 2야?
철수는 뭐예요? 고정선이라고 했죠. 지금 얘네들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부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하를 3개를 쓰든 2개를 쓰든 아무것도 안 쓰든 털소는 항상 일정한 PI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동소는? 동소는 어떻게 돼요? 자, 동소는 공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제곱 R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하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얘는 뭐예요? 부하율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3개 중에 몇 개를 썼니? 전체 중에 몇 개를 썼니? 얘는 부하율이 뭐예요? 1이겠죠. 얘는 뭐예요? 3분의 2죠. 이러니까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왜? I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뭐가 된다? 3분의 2의 전체 제곱의 PC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친구도 결국 부하율이 1인 거잖아요. 여기에 뭘 해준 거예요? 1을 곱해준 거죠. 얘는 뭐 그대로고, 얘 뭐 해준 거예요? 1의 제곱을 곱해준 거죠. 어쨌건 결론은 뭐예요? 그냥 이게 되는 거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 부하일 때요. 전 부하가 뭐예요? 3개의 부하를 다 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부하예요? 전 부하가 아닌 거죠. 뭐 M 부하라고 할까요? 3개가 아니라 3개보다 작은 또는 3개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M 부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다?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식은 전부하일 때 식이 되겠죠. 부하율이 1이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하는 뭐예요? M이 1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1을 어쨌든 여기 1 곱하고 1 곱하고 얘는 안 곱하고 여기는 1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어쨌든 그냥 전부하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준다? 만약 부하율이 존재하는 전부하, 전체 부하를 안 쓰고 일부 부하만 썼을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M이라고 해볼게요. M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책은 N분의 1이라는데요.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M이든 N분의 1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뭘 해준다? M, VI,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는. 여기는 뭐가 돼요? 철수는 그대로죠. 얘는 M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PC가 되겠죠. 이것뿐에 위에는 뭐가 된다? M,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M이다, N분의 1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전부하에 대해서 얼마만큼 3개 중에 3개가 아니라 3개 중에 몇 개를 썼니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N분의 1이에요, 왜 M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하율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형태입니다. 책에 따라 다른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M이든 N분의 1이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하율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책을 조금만 보시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대 효율 조건. 자, 그 말은 뭐다? 이게 뭐예요? 효율이죠. 얘가 어떻게 되라고? 최대가 되라고. 그럼 뭐라 했어요? 아까 최대가 되려면 미분을 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의 값을 찾아서 그 값을 원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이 효율을 미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관해서? 전류에 관해서. 전류에 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전류에 관해서 미분을 한 식이 0이 되는 전류값을 찾아서 그 전류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자, 요렇게 해볼게요. 요 식을 전부하 때 식을 가져오겠습니다. VI 코사인 세타에 더하기 PC에 전류로 나타내면 I제곱 R이죠. I제곱 R 분의 VI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뭐에 관해서 미분한다? I에 관해서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I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미분은 여러분들 생략하겠습니다. 왜? 뭐 사실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도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만 아시면 돼요. 목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지금 분수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G분의 X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밑에 게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F 프라임 G가 되고요. 마이너스 F의 G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해주면 된다? 0이 되는 놈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래 걸릴 뿐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뭐 결과값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미분을 하면은 PI는 마이너스 I 제곱 R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R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얘를 미분하면. 그럼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결론은 뭐다? 우리가 PI와 I 제곱 R이 같아질 때가 뭐다? 같아질 때가 최대 효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다? 필기에도 중요하고 실기에도 중요한 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실기에 중요한 거 많이 배우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이 뭐예요, 얘는? 조건이 뭐예요? 지금 어느 식에서 미분을 했어요? 전부할 때 얘는 전부할 때 부하를 다 쓰고 있을 때 전부할 때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i제곱 r이 뭐예요? PC라는 거죠. PC입니다. 지금 P와의 PC는 뭐예요? 전부하일 때 값이 됩니다. 뭐 PI는 전부하든 무슨 부하든 상관이 없이 똑같겠지만 PC는 뭐예요? 전부하일 때 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하가 아닐 때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전부하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PI는 원래는 PC랑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전부하가 아니다. 뭐 M부하다. 그럼 뭐가 돼요? 여기에 PC는 뭐예요? 부하율의 제곱이니까 M제곱이 된다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또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일로 와볼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손이 100이고 그리고 동손이 400이다. 뭐 와트라고 할게요. 단위는 생각하고 이럴 때 이때 이게 뭐예요? 전부하일 때. 그러니까 철손이 100이고 동손이 400이래요. 언제? 전부하일 때. 그러면은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부하율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전부하 상태일 때는 100이랑 400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러니까 최대 효율이 안 되겠죠. 그럼 얘랑 같게 해주기 위한 숫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다. 자, 우리가 철손이 뭐예요? 100이죠. 그리고 동손이 뭐예요? 400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게 해줘야 돼요. 같게 해주려면 뭘 곱해줘야 돼요? 4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4분의 1? 4분의 1? 그럼 얘가 뭐예요? m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결국 부하율은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어.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부하율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10개 중에 5개 쓴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m으로 표현하든 m분의 1로 표현하든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이다. 우리가 전체 부하 중 몇 개를 썼구나 라는 게 부하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책 좀 볼게요.
자, 다 했습니다. 실측 효율, 귀학 효율, n분의 1 부하인 경우 효율. 우리 책도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n분의 1이든 m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전일 효율이라고 되어 있죠. 전일 효율은 매일 썼을 때, 24시간 썼을 때니까 24시간 입력 전력량 분의 24시간 출력 전력량. 이건 뭐 시험에 자주 안 나오면 읽어보세요. 자, 일정 시간 운전 시의 효율 역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철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철송은 뭐라 했어요? 고정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24시간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부하 상태에서도, 부하를 안 단 상태에서도 뭐예요? 여기에 전류가 흘렀잖아요. 철선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N시간 운전을 했으면 NP 나누기 MP 더하기 철소는 24가 붙어야겠죠. 24시간이니까. 그리고 PC도 M시간 한 만큼 해주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효율 조건 쭉쭉 나오면 되고, 밑에 n분의 1 부하인 경우 요 식 그냥 지워도 돼요. 아까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2분의 1 그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런 것도 있네요. 뭐 요런 거는 좀 자주 나옵니다. 실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효율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네요. 효율을 최대 효율 시의 출력 분의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게 뭐다? 여기에 EPI다 라고 나타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다? 분명히 최대 효율 시의 출력이에요. 최대 효율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PI와 PC가 같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원래 PI 더하기 PC인데 같으니까 PC 대신에 PI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EPI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럼 EPC라고는 안 나타내나요? 자, PC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PI로 항상 고정된 값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일정 시간 운전 시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에 간혹 몇 개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4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24에다가 PI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동소는 N시간 일했으면 M시간만큼만 생기겠죠. 그랬을 때 요 식을 지금 해석을 한 게 5번이에요. 4번에 대한 식을 해석한 게 5번이에요. 전부하 운전 시간이 짧은 경우 최대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무부하손인 철선을 작게 하고 부하손인 동선을 크게 하여 운전한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을 어떻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말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요 식만 보고는. 요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은요, n에 관해서 나타내 볼게요. n. 그러니까 요 친구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 친구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4 pi 그리고 나누기 PC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하 운전 시간이 짧은 경우라 했죠. 그럼 뭐예요? 요게 짧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해줘요? 커져야겠죠. 얘는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더 했어요? 전부하 운전 시간이 짧은 경우 최대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무부하손이 철선을 작게 하고 부하손이 동선을 크게 하여 운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일단 앞쪽 파트죠. 뒤쪽에도 또 나올 겁니다. 앞쪽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